아리스토텔레스가 생물학의 시조라는 사실도 혹시 아시나요? 그는 500종이 넘는 동물을 관찰했고요. 그 결과를 기록하고 분류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서양에서 19세기 초반까지 생물 연구의 권위자로 불림했을 정도거든요. 안녕하세요, 김흥빈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다들 아시죠? 고대 그리스 철학자죠. 그런데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생물학의 시조라는 사실도 혹시 아시나요? 이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철학, 논리학, 윤리학, 정치학, 생물학을 비롯한 이 과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아주 중요한 이 저작을 남겨두었거든요. 그 가운데에서 자연 세계의 원리와 현상을 다루는 그런 책들을 아리스토텔레스 자신이 피직스의 어원이 되는 거죠. 피지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제 후대 학자들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서들 쭉 정리하다가 윤리, 철학, 다음에 피지카 이렇게 쭉 하다가요, 해당하지 않는 그런 책들 어디 가야 될지 몰라서 그거를 피지카 뒤에다가 두면서 그거를 뒤에 둔다고 그래서 메타피지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 메타피지카가 번역된 게 형이상학입니다. 피지카보다는 좀 더 추상적이고 근본적인 탐구를 한 그런 책들을 아우르는 이름이 된 거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은 플라톤이잖아요. 그 스승인 플라톤과 달리 아리스토텔레스는 경험과 관찰을 중시했고 굉장히 현실주의적인 접근을 했거든요. 그런 걸 잘 보여주는 그림이 하나 있죠. 그 유명한 르네상스의 화가 라파엘로가 그린 아테네 학당입니다. 잠시 한번 그림을 보실까요? 제 가운데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습니다. 누가 플라톤이고 누가 아리스토텔레스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늘을 가리키는 사람이 플라톤이고요. 이렇게 손바닥으로 땅을 가리키는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주변에는 소크라테스, 피타고라스, 에피쿠로스 등 여러 철학자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플라톤은 이상의 세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 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여러 지방을 여행하면서 생물을 관찰했는데요. 특히 레스보스 섬에 있는 큰 석호에서 수생동물을 자세하게 관찰했습니다. 앞선 다른 철학자들이 자연에 대해서 사유와 추측을 한 데 비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신의 생각에 관찰과 실험을 결합시켰어요. 그는 500종이 넘는 동물을 관찰했고요. 그 결과를 기록하고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남겼는데요. 동물지 9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4권으로 되어 있는 동물 부분론, 5권으로 되어 있는 동물 발생론 등을 남겼습니다. 동물지 내용을 잠깐 소개하면요, 거기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생물을 모양과 특성에 따라 분류했어요. 우선 피가 빨간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동물을 크게 둘로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런 구분이요, 현대 생물학에서 척추 동물과 무척추 동물로 나눈 것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이렇게 나눈 다음에 그 안에서 특성이 서로 비슷한 것들을 다시 나누어서 속으로 묶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속이 현대 분류학에서 사용하는 그 속은 아니지만 생물을 분류하는데 어떤 단위를 사용했다는 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참고로 현대 생물학에서는 보통 생물을 이렇게 나누죠. 이 작은 것부터 큰 단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종, 속, 과, 목, 강문, 개 이렇게 나누잖아요. 이 분류법을 우리 인간에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사람 종, 사람 속, 사람 과, 영장목, 포유강, 척삭 동물 문, 동물 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피가 빨간 동물을요 다시 나누는데요. 새끼를 낳는 4발 동물, 현대 용어로 말하면 포유류죠. 알을 낳는 4발 동물, 파충류와 양서류죠. 그리고 하늘을 나는 새, 물고기, 어류죠. 고래, 이렇게 5개의 속으로 세분했습니다. 비록 고래를 포유류에 포함시키지는 않았지만요, 어쨌든 고래가 물고기는 아니라는 것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죠. 놀라운 통찰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피가 빨갛지 않은 동물 분류도 상당히 정확했는데요. 거미와 다지류를 잘못 곤충에 포함시키긴 했지만 또 곤충, 각광류, 연체동물, 극피동물 등으로 나누어서 설명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해파리와 말미잘 같은 거를요, 식충류라고 묶어놨어요. 식물 같은데 벌레라는 뜻이죠.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들이 식물과 동물의 특징을 갖고 있기도 하고 분류상으로 아주 위치가 애매해서 아주 관심이 많았답니다. 그는 자연을 생명이 없는 물질에 점점 복잡성이 더해져서 식물과 동물을 거쳐 인간에서 절정을 이루는 하나의 연속체로 보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유정란의 부화 과정도 면밀하게 관찰했어요. 닭 배아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분화하고 자라는지를 관찰했던 것이죠. 그러고는 부모의 각 신체 부위가 배아에게 아주 작은 단위로 전달되어 조립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제자들도 많았어요. 스승이 동물에 집중하니까 제자들도 주로 이제 동물에 집중을 했는데요. 그 가운데 식물에 주목한 철학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테오프라스토스라고 하는데요. 그는 이 식물을 나무, 관목, 작은 관목, 초목 등으로 나누었어요. 그 다음에 각 식물의 약효와 기타 용도도 상당 부분 알아냈습니다. 또한 그는 이 수분과 온도, 흙의 종류 등 이 환경 조건에 따라서 식물이 어떻게 자라나가는지 그런 것도 조사를 했어요. 그러고는 식물마다 최적 성장 조건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냈고요. 그걸 바탕으로 효율적인 재배 방법도 고안해냈습니다. 테오프라스토스는 85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거든요.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남겼어요. 자기를 정원에 묻어달라. 그러면서 그 정원을 관리하는 지침을 남겼다고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생물학에는 틀린 부분도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는 이 뇌라는 게 몸을 시원하게 하기 위한 방열판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생각은 심장에서 일어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자연 발생, 즉 생물이 무생물에서 저절로 생겨날 수 있다고 믿기도 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이 아리스토텔레스를 이렇게 소개한 이유는요, 바로 이겁니다. 생물 탐구를 과학적으로 접근한 최초의 인물이라는 점이죠. 그래서 그는 다양한 생물들 가운데에서 어떤 질서를 찾으려고 애썼고요. 이런 과정에서 획득한 지식을 하나의 틀로 묶었지 않습니까? 실제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서양에서 19세기 초반까지 생물 연구의 권위자로 불림했을 정도거든요. 그러다가 19세기 초반에 오면서 라마르크가 바이올로지, 생물학이라는 이름을 만들고 중반에 와서 다윈, 멘델로 이어지고요. 20세기 들어와서 1953년에 DNA 구조가 규명되고요. 21세기로 와서 인간 유전자 사업이 완료되면서 드디어 바이오 시대를 맞았는데요. 돌이켜보면 아리스토텔레스부터 19세기 초반까지의 생물학은 발전하긴 했지만 발전 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죠. 그런데 20세기로 들어오면서 생물학은 아주 가파르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기본에는 무엇이 있느냐? 바로 논리적인 사고, 자연을 객관적으로 보려는 생각이 있었죠. 따지고 보면 과학도 결국 생각하는 거잖아요. 과학과 철학 똑같이 세상을 보고 분석하는 건데 철학은 또 생각, 사유에 의존한다면 과학은 생각도 생각이지만 관찰, 실험, 계산, 데이터를 모아서 증명하려고 그러죠. 어쨌든 그 뿌리는 철학에 두고 있는 것이고요. 과학을 하기 위해서는 생각하는 힘, 생각하는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